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당장 나가! 임신 8개월 만삭의 며느리를 비오는 새벽에 쫓아낸 시어머니. 월급 180만 원 가난뱅이라며 평생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국내 굴지의 수천억 재벌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3개월 후 시댁에 찾아온 한 남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수천억 재벌가 딸인 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당장 나가. 차갑게 내뱉어진 시어머니의 독설에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비오는 새벽 잠옷으로 쫓겨나는 만삭의 여인. 시어머니 최미경은 마지막까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월급 180만 원짜리 주제에 애는 왜 가져? 키울 돈이나 있어? 하지만 이 잔인한 시어머니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초라한 월급쟁이라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의 통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가 숨긴 신분은 이 시댁 식구들이 평생 고개도 못 들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후 최미경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장례식장 로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조문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여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낡은 검정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이하림이었습니다. 30에 가까운 나이지만 초라한 차림 탓에 더 지쳐 보였죠. 그녀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 쫓겨났던 며느리 아닌가? 누군가의 속삭임이 장례식장에 퍼졌습니다. 하림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경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림은 그런 시어머니를 외면한 채 향을 집어들었어요. 감히 여기 왜 왔어?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향에 불을 붙이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고급 세단 서너 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위험 있는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현 회장이었죠. 장례식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한국종합건설그룹의 회장, 국내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으니까요. 그가 왜 여기 왔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 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림에게 향했어요. 하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다시 시선을 돌려 상주석의 미경을 향했습니다. 저 여자를 모욕한 게 누구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상복 자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여자는 내 딸입니다. 도현 회장의 선언에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림과 회장을 번갈아 봤어요.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림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향을 내려놓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니.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대저택의 서재에서 특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림아, 넌 이제 27살이야. 결혼할 나이지? 네, 아빠. 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현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집안을 보지 너라는 사람은 안 봐.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림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빠는 내가 평범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신분 숨기고 진짜 사랑을 찾아봐. 널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야. 하지만 아빠, 물론 힘들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을 시험하는 방법이야. 내 돈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평생 행복할 수 있어. 회장의 말에 하림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신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6개월 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무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하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림 씨, 거래처분 오셨어요?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들자 복도 끝에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장우석이었습니다. 32살의 우석은 수수한 네이비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 대리님. 하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석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업무 얘기가 끝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우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범하다는 말에 하림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사실 그녀는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종합건설그룹 회장의 외동딸,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재벌가의 상속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림 씨는 참 평범해 보여요. 그게 좋아요. 평범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림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게 좋은가요? 네. 요즘은 다들 명품 들고 화려하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림 씨는 그냥 편안해요. 우석의 말에 하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펜트하우스도 모두 가진 자신을 알게 되면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봐줄까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하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림은 매번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실수로 신분이 드러날까봐 긴장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있는 옷은 입지 않았고 비싼 액세서리도 빼놓았어요.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평범하고 착해요. 저를 그냥 사람 자체로만 봐줘요. 전화기 너머 회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아, 조심해. 진짜 사랑인지 확실해질 때까지 신분 밝히지 마. 알겠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하림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 우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릴까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하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림은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장식도 화려한 비즈도 없는 수수한 디자인이었어요. 부케도 작은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는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경은 진한 화장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금목걸이가 2줄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림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게 뭐야? 드레스가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산 것 같네. 미경이 옆에 앉은 시아버지 장기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기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객석 뒤쪽에서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석이가 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어? 글쎄, 집안도 별로래. 아버지가 뭐 한다더라? 작은 회사 다닌다더라. 월급도 얼마 안 받는댔어. 하림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우석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림은 신랑 측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미경은 하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근데 화장은 왜 이렇게 안 했어? 결혼식인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원래 화장을 진하게 안 해서요. 진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미경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우석이 끼어들려 했지만 미경은 손을 저었어요. 됐어. 며느리가 예쁘기만 하면 되지 뭐. 근데 하림아, 너 집안은 어디야? 서울이에요. 하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 어디? 강남? 강북? 강남이요. 오, 강남? 그럼 좀 사는 집이네. 평수는 얼마야? 미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하림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크지 않아요. 하림이 얼버무렸습니다. 미경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크지 않다는 게 얼마나 안 큰 건데? 20평? 그냥 보통이에요. 하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경은 혀를 찼어요. 보통이면 가난하다는 소리지. 에이, 우석이 네가 뭘 보고 이런 애랑 결혼했니? 미경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우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은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라서 하는 말이지.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보니까 저 애는 너한테 짐만 될 거야. 미경은 아들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개월 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하림과 우석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4명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자, 이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 25평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 기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3억 원이었어요. 그 정도 금액은 그녀에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기가 곤란했어요. 하림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우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 그럼 모자라잖아. 나머지는 제가 좀 보태고 부모님께도 조금 도움받으면. 하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말하면 당장 2억이든 10억이든 보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들통나니까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 그쪽 형편이 넉넉해? 미경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래. 근데 말이야. 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의는 우석이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어. 세금 문제도 있고. 하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데 남편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게 제 돈으로 사는 건데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부부가 됐는데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안 돈이지. 그리고 세금 때문에 그래. 명에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해. 미경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우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 내 명이든 내 명이든 상관없지. 우석의 말에 하림은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림아, 내 부모님께 연락해서 돈 부탁해봐. 빨리 계약해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 그날 저녁 하림은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하림아. 무슨 일이야? 집을 계약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이요. 지금 당장 보내줄까? 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고마워. 근데 시댁에서 모르게 해주세요. 제 적금 깬 거라고 할게요. 하림아, 괜찮겠니? 시댁에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 맞아?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림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돈이 하림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확한 금액이었어요. 하림은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 내 부모님이 생각보다 형편이 괜찮네. 미경의 말에 하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계약만 하면 됐어요. 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습니다. 하림과 우석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였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약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펜을 가로챘어요. 내가 쓸게. 기호가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림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님, 왜 아버님 성함을 쓰세요? 아, 이게 명에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서. 우선 내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는 게 나아. 기호의 말에 하림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사는 건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못 믿어?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야. 걱정 마. 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우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날 밤 하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신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아버지 명의 집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하림은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진짜 사랑을 찾으라던 그 말.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진짜 사랑일까요? 하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아침부터 하림은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그날 오후 하림은 회사를 조퇴하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의사의 말에 하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초기라서 조심하셔야 해요. 하림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게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우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진짜야? 응. 6주래. 와, 대박. 우리 아기가 생겼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우석의 목소리는 기뻐 보였습니다. 하림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저녁 6시 하림은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미경이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하림이 다가가 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경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식? 하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6주래요. 하림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보지도 않았어요. 애는 왜 가죠?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림은 당황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서요. 자연스럽게? 피임은 안 했어? 미경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하림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에휴 답답해. 너희 지금 형편의 애를 어떻게 키워? 돈은 있어? 미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돈이 생겨. 우석이 월급 280만 원으로 너랑 애까지 3명이 어떻게 살아? 미경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일도 계속 할 거예요. 배 불러오면 누가 써? 결국 몇 달 못 가서 그만둘 거면서. 미경은 냉정했습니다. 하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임신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기는 축복이잖아요. 하림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경은 비웃듯 웃었어요. 축복? 돈 없이 무슨 축복이야? 현실 좀 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마누라가 임신했단다. 미경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우석은 아내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축하해. 축하 무슨 축하야? 너 월급 가지고 애 키울 수 있어? 미경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든 하죠.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데? 미경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림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 부모님?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뭘 도와줘? 미경의 말에 하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부모, 정확히는 아버지는 원하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방법. 너는 맨날 방법만 찾네. 구체적인 게 뭐야? 미경이 다그쳤습니다. 하림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긴 뭘 울어? 울어서 해결돼? 미경은 며느리의 눈물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서 우석과 미경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정신 차려.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래도 생긴 건데 어떡해요? 지우면 되지. 미경의 말에 하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라고요? 자신의 아기를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임신 4개월째인 2024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림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출근하기 힘들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시댁에서 지내야 했어요. 새벽 5시 반 하림은 메스꺼움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만 나왔습니다. 목이 쓰렸어요. 또 토하네. 매일같이. 문 밖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입덧이 무슨 병이야? 꾀병 아니야? 미경의 말에 하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덧이 꾀병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누워만 있어? 집안일은 누가 해? 미경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림은 변기에 기댄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일어나. 밥 해야지. 지금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요. 6시면 늦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면 되는 거야? 미경은 며느리를 잡아 끌듯 일으켰습니다. 하림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데 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입을 막고 참았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자 생선이 보였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림은 다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어요. 에휴 진짜. 밥도 제대로 못해. 미경이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림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계속 토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이랬어. 입덧하면서도 밥하고 빨래하고 다 했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미경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림은 벽에 기대 숨을 골랐어요. 낮 12시 하림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인데도 배가 제법 불러와 허리를 숙이기 힘들었어요.
미경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시했습니다. 거기 구석 먼지 있어. 제대로 닦아. 네. 하림은 무릎을 꿇고 구석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을 허리에 대고 일어서려는데 미경이 말했습니다. 왜 벌써 일어나? 창문도 닦아야지.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힘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거야? 밥은 누가 해줘?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림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오후 3시 하림은 거실 바닥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하림이 쓰러질 것 같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왔어요. 또 그래? 맨날 아프다 힘들다. 정말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일어나서 움직여. 앉아만 있으니까 그래. 미경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림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에 가서 쉬어도 될까요? 쉬긴 무슨 쉬어? 저녁 준비 시간인데. 미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부엌으로 갔어요. 도마 위에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썰어야 했어요.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하림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침대에 누우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석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우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하림이 불렀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응?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셔. 엄마도 힘드시니까 그래. 조금만 참아. 우석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참으라고. 하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 하림은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이 없었어요. 옆을 보니 우석이 이불을 다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끝을 잡아당겼는데 우석이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하림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일어나서 옷장에서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새벽 2시 미경이 하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불 켜놨어? 하림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추워서 옷을 꺼내 입으려고요. 추우면 이불 덮고 대충 자. 전기 아까운 줄 알아? 미경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하림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어요. 하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직은 버텨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인 2024년 11월 새벽 4시였습니다. 하림은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잠옷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속옷을 내려보니 선홍빛 피가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림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석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피가 나와.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미경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난리야? 엄마, 하림이가 출혈이 있대요. 출혈? 어디 보자. 미경은 며느리를 힐급봤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다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정상이 아니에. 계속 써줘. 하림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아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림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미경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좀 지켜보다가 안 되면 가지. 엄마, 지금 피가 나는데요. 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한테 고함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병원비 낼 거야? 그 순간 하림의 다리 사이로 더 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림은 그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하림은 그 시간 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미경은 현관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며 혀를 찼습니다. 진짜 운도 없네. 새벽부터 이런 일이.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하림을 진료실로 옮겼어요. 우석과 미경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조기 진통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은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무리하신 적 있나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무리는 무슨? 집안일 좀 한 게 뭐가 무리야? 임신부에게는 과도한 활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개월이면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예요. 의사의 말에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원이 필요한가요? 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유산 위험이 있어요. 입원실에서 하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점적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우석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 못해서. 하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들어와서 첫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림의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든? 또 그 말이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정에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하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응, 하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조기 진통이 와서요. 아기가 위험할 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도현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아빠 안 돼요. 시댁에서 모르게 해야 해요. 하림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하림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놨습니다. 신혼집 사기 당한 것, 시어머니의 구박, 임신 부인데도 강요된 집안일들.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전화기 내저로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림아, 지금 당장 병원 이름이랑 주소 보내.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마. 아빠, 저는 아니야. 내 딸을 그렇게 대접하는 집안은 용서할 수 없어.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야. 도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주름 잡아온 사람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1시간 후 VIP 병실로 하림이 옮겨졌습니다. 우석과 미경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VIP실로 옮기는 거야? 하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내 아버지? 그 양반이 VIP실 비용을 낼 돈이 있어?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도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석과 미경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림아. 도현 회장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림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하림은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도현 회장은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석과 미경을 돌아봤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을 괴롭힌 사람들이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미경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희가 누굴? 내 딸이 임신부인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도현 회장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우석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통으로 쓰러져도 병원비 걱정부터 하셨다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따님 돈 3억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로 처리됐네요. 도현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경과 우석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 회장은 명함을 꺼내 던졌어요. 한국종합건설그룹 김도현입니다. 명함을 본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한국종합건설그룹.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 그 회장의 딸을 자신들이. 그리고 당신들 회사가 저희 그룹 4차 하청업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들이 그녀를 그렇게 대했다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각오하세요. 도현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호 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세요. 그리고 관계사들에도 연락 돌리고요. 네, 회장님.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댁 회사가 망하는 거였어요. 30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경이 도현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 제 딸이 조기 진통으로 쓰러져도 돈 걱정하던 분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네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하림이가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다고요? 임신부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 딸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도현 회장의 말에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석도 바닥에 고개를 박았어요. 하림아, 짐 챙겨.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상관없어. 이혼 준비해. 도현 회장의 선언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경과 우석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장기호 건설 사무실에 급작스럽게 온 팩스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종합건설그룹 본사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장기호는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니. 전화를 걸어봤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기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1시부터 협력업체들이 하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호 씨, 미안한데 우리 앞으로 거래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어쩔 수 없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뒤 또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거래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러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한국종합건설그룹 관련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한국종합건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기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종합건설그룹은 업계 1위 기업이었어요. 자신 같은 소규모 업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기호 사장님, 대출금 회수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대출금 회수? 아직 상환 기간 남았는데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일 내로 전액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3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상부 지시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기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금이 15억이었어요. 3일 내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기호는 그들을 보며 착잡했어요. 30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오늘 거래처들이 다 전화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 나도 정확히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때 아들 우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하림이가 한국종합건설그룹 회장 딸이래요. 기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고요? 그리고 한국종합건설그룹?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병원에 회장이 직접 왔어요. 김도현 회장이요. 하림이 아버지라고. 기호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김도현 회장.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의 딸을 자신들이. 그리고 아빠, 저희 회사 계약 해지 당한 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기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협력업체들의 거래 중단, 은행의 대출금 회수. 모든 것이 김도현 회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기호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회사를 문 닫아야 할 것 같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문 닫는다고요? 갑자기요? 어쩔 수 없다.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어.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입사원이었어요. 퇴직금은 최대한 마련해서 줄게.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기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기호는 아내 미경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운영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금 못 갚으면 경매에 나갈 거야. 경매? 30년 살던 집을?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 달 후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이 법원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웃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와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미경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저기 좀 보세요. 곰팡이 핀 거 보이죠? 경매 참여자들이 집의 단점을 찾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미경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결국 집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15억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이사 당일 이삿짐차가 도착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살림이 모두 실렸어요. 고급 가구들, 미경이 아끼던 도자기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새로 이사할 곳은 15평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였어요. 이전 집의 거실만도 못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집이야? 미경이 원룸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과 작은 주방이 전부였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형편에는 이게 최선이야. 기호도 지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그날 밤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경은 젓가락질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하림이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지나간 일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지. 하지만 미경은 계속 울었습니다. 재벌가 딸인 줄 모르고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우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어서 오세요. 우석은 고개를 숙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어요. 대학 동기들이 보면 어떨까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고 60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남의 집 설거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남의 식당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 비누칠에 갈라지고. 미경은 밤마다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거친 손이 된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두 몰라보게 초라해졌어요. 기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했는데 이제는. 기호는 저녁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종합건설그룹 김도현 회장의 외동딸이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뉴스를 보던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림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제는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내 손자를 낳았는데.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혼의 가족에게는 더욱 차가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작은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기호 씨 맞죠? 등기 왔어요. 기호가 문을 열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세무서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야? 미경이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기호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여세 납세고지서였어요. 금액을 본 순간 기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천만 원. 이게 뭐야? 증여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미경이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2천만 원? 이게 말이 돼? 서류를 자세히 보니 하림이가 낸 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였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했으니 증여로 간주된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 이런 일이 생길 줄.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2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미경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머리를 감쌌어요.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서류상 증여가 확실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어요. 이자까지 붙는다니. 기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우석이 편의점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호가 세무서 서류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석의 얼굴도 하얘졌어요.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낸 돈에 대한 증여세야. 집을 내 명의로 해서 증여로 처리됐나 봐. 우석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돈으로 집을 샀는데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했으니 세법상 증여가 된 거였어요. 하림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연락? 지금 와서 뭘 연락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하림이와 관련된 거잖아요. 하림이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혼했잖아. 이혼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림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우석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양육권은 하림이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하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림아, 증여세 문제로 연락한다. 한 번만 통화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이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상태였어요. 세무서에서 최종 납부 통지서가 왔습니다. 3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및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호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대부업체에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용도도 이미 바닥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재산 압류 조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나요? 세무서 직원이 15평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TV 하나, 낡은 냉장고, 오래된 세탁기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급여 압류로 들어갑니다. 직장이 어디세요? 기호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미경은 식당 설거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생계비 제외하고 월 200만 원씩 압류하겠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경이 절망했습니다. 이미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는데 더 줄일 게 없었어요. 그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기호가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세요. 미경과 우석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우석이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기호는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넣어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이었어요. 돈이 없는데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어요. 응급 상황인데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분할로 내셔도 돼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호는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극심한 우울증이 원인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빈소만 보고 갔어요. 조화도 몇 개 없었습니다. 하림에게도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화 하나가 배달됐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김아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조화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경에게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난 후 하림은 한국종합건설그룹 상무로 임명됐습니다. 아버지 김도현 회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 하림이가 이제 회사 일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상무로 임명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림은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하림은 딸 지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지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야, 엄마 보고 싶었어? 영상 속 지우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하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는 청담동 본가에서 전문 보육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기다려. 하림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림아, 장기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네,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볼 생각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림은 고민했어요.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다음 날 오전 하림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운전기사가 고급 세단을 몰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빈소에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조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림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모두들 놀랐어요. 저 여자, 하림이 아냐? 진짜네. 완전 달라졌네. 하림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호의 사진이 흑백으로 놓여 있었어요. 향을 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미경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떠 있었습니다. 하림아. 미경이 며느리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우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림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연민보다는 차가운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림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일어나세요. 하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하림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하림의 질문에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임신부를 새벽 5시에 일으켜 집안일을 시키고 조기 진통으로 쓰러져도 돈 걱정부터 하신 게 제 신분 때문이었나요? 하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우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림아,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모두 잘못했고. 제발 용서해줘. 우석의 목소리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하겠어요. 미경과 우석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어요.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림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 아버지가 제 돈으로 사기친 것, 우석 씨가 방관한 것들. 모든 걸 잊지 않을게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말은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우도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랄 거예요.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라도 보게 해줘. 그럴 수 없어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의 손자가 아니라. 하림의 말이 끝나자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마지막 인사했으니까. 하림이 몸을 돌렸습니다. 미경이 그녀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어요. 하림아, 제발. 제발. 하림은 미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림이 뒷좌석에 앉자 차가 출발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보육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지우야, 엄마 왔어. 지우가 웃으며 엄마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하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과거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우석과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기록을 지웠어요. 휴대폰에서 우석의 연락처도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도 지웠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김도현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자. 네, 아빠. 하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에서는 미경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자를 볼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잊혀진다는 것.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석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미경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회사도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3개월 후 하림은 한국종합건설그룹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일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림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장례식장에서 연락 왔습니다. 장례식장이요? 네, 최미경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조화를 보낼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하림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지우와 놀아주던 하림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딸과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지우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림도 미소를 지었어요. 수천억 재벌가 딸인 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 그 결과는 가문이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림이었어요. 복수는 때로는 용서보다 더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